방금 소개받은 이상필입니다. 제가 이제 학술 대회에 이 토론을 맡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학술 대회 관련된 팜플렛을 보니까 강평 시간을 40분으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혼자서 다 강평을 하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토론이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토론 사회가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식인데 그래 혼자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 제가 아주 그 팜플렛을 보고 이거 제가 할 수 있겠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역시 끝까지 앉아 있는 동안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원래 무슨 말하는 솜씨가 잘 없어가지고 그저 짝 자료 있는 것을 보고 읽으면서 설명하고 하는 것, 그런 정도밖에 제가 할 줄 모르는데, 이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즉석에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명쾌하게 전달하는 일, 이런 것은 제가 자신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원고를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이야기를 어떻게 제대로 하겠나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읽으면서 발표를 들으면서 표시는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제 소임을 조금이나마 메꾸려고 합니다. 오늘 기조 발표를 우리 허건수 교수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이 평광리에 세거했던 경주박씨 집안의 학자들이 얼마나 많았고, 또 그분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동대학교 한문학과의 신두한 교수는 성암 박재현의 생애와 학문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문집이 양이 별로 없을 텐데 상당히 재미있게 발표 요지를 작성해 와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성함이 22세 때에 주자 대전을 구입해서 탐독했다 하는 그 이야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그 짧은 글 속에서 그 의미 있는 것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대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문집이 양이 좀 적긴 하지만은 주자 대전을 읽은 뒤에 이
그 송암 선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든지 또는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었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성리학을 더욱 심도 있게 이제 연구하였다는 무슨 증명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책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성리학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증명이 좀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게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제가 알기로는 주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주자 대전이 그때 1543년에 비로소 간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읽기 시작해서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그때 전지를 다 꼼꼼하게 읽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자학을 정학으로 삼아야 된다고 확신하고 이 정통을 다른 사람들은 떼야 된다. 주자만 딱 정통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명 선생 같은 경우는 주자 대전을 완독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자 대전을 뭐 주자에 관한 기록들은 그 당시까지 있기는 많이 있었지만은 주자 대전 자체를 완독했는지 이것은 남명의 학문사에 있어서 정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송암 선생이 이 주자 대전을 완독했다라고 하면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기록 자체가 아마도 명쾌하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발표자도 그 정도 하고 그만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경상대학교 남해연구소의 김종진 박사가 황암 박재인의 생애와 가훈 탐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가훈에 대한 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이게 이제 황암에 대한 연구는 몇 편이 있었습니다만은 가훈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다 하는 야심찬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저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황암 선생의 가훈이 어떤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역시 좀 기대라고 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안씨 그 안씨 가훈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고 안씨 가훈의 그 뒤에 육아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빼고 일부분 추가했다 한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이 쓴 가훈하고의 관계 이게 좀 더 있으면 이 황암 선생의 가훈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좀 더 확실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송암 선생 이전에는 이런 가훈을 쓴 사람이 없었다. 이 우리나라 가훈의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과연 그런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좀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 가훈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연구를 통해서 보면 황암 선생 이전에는 이런 식의 가훈이 어디 문집에 전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저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 책의 74페이지에 보면 그 74페이지 제일 밑에 제목이 삼청동 주인 홍영원 군의 흥도 초당 벽에 제하다 하는 이런 제목의 시를 인용을 했는데 이 제목을 제가 들으면서 보니까 좀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그 원문이 7번 주석에 원문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제 삼청동 주인 홍영원군 흥도 초당 벽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 다음에 군자가 사람 이름의 존칭으로 그냥 김군, 이군 하는 이런 군이 아니고 홍씨 성을 갖고 있는 영원군에 봉해진 사람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앉아가 조사를 해보니 홍영원군이라고 하는 분이 홍가신이라고 하는 분이 오를 가짜 신하신자 홍가신이라는 분이고 이분이 1541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황암 선생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1543년생이고 이분은 1541년생이니까 삼청동 주인 홍영원군 하는 분은 홍가신이라는 이야기고 거의 자가 흥도였어요. 그러니까 흥도 초당이란 말은 초당 이름이 흥도가 아니고 흥도라고 하는 분의 초당 벽에다가 써둔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분하고 아주 친밀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동방한학연구소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유진희 박사가 모암 박희삼의 생애와 학행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 발표를 하면서 족보에 있는 내용이나 또는 여기저기 기록 가운데에서 느낌이 좀 이상한 것,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고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자세가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슬슬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냥 뭐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따지는 데서 학문이 시작이 되고 또 그래야 학문이 단단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저는 몇 군데 꼼꼼하게 따진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무슨 1555년 정도는 산천제로 가서 남명 선생에게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좀 우스꽝스러워진다. 그때 남명 선생은 산천제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뭐 김해 가서 남명 선생을 배웠다 이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남명 선생이 김해 이 산해정에 산해정을 떠나고 난 뒤로는 다시는 안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산천제로 옮기고 난 뒤에 뭐 뇌령사나 다른데 김해 산해정 이런 데서는 혹시 볼 수가 있지만 산천제 아직
가지도 안 했는데 삼천제에서 배웠다. 이건 좀 곤란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말하자면 글의 신용도를 잘못하면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소한 데서 잘못되면 좀 그런 건 좀 신경을 써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계도의 그 중조 이후에 1세, 2세 있는데 2세를 기자 명자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대개 명자 기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한번 좀 꼼꼼하게 점검을 집안에서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명학의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모함 선생의 어떤 위상을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그 이제 모함 선생이 있고 난 뒤로 그 두 아들이 남명 선생의 제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집안 전체가 남명학을 가학으로 개성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모함 선생에 대한 이 남명학의 수용 하는 이 말은 상당히 그 중요하게 주제로 잘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절효 전가의 가통을 개성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결국 저 후대까지 연결되는 것인데 아주 요점을 잘 끄집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지금 아울러 이야기가 될 건데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모함 박희삼이라고 하는 이 어른은 1486년에 태어난 게 확실하다고 기록이 돼 다른데 다 기록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아들인 송암하고 황암이 1521년생, 1543년생 이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앞 시대는 언제 태어났는지 불분명해요. 불분명한데 모함 선생의 그 고조부가 말하자면 이 앙자 이어른이 고조부가 되는데 1486년에 태어난 분의 고조부가 동봉 김시섭하고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끼워 맞춰 보려고 해도 납득이 되질 않아요. 동봉 김시섭은 1435년생이에요. 1435년생인데 모함이 148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모함하고 동봉하고는 50세 차이 납니다. 50세 차이 나는데 50세 차이 나는 이 사람하고 친구라고 하면 한 10살 정도 내외라고 보면 5, 60세 차이 나는데 4대가 걸린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유진희 선생 발표문을 이렇게 보니까 모함 선생의 아버지가 박유인데 유라고 하는 이분이 조욱의 사위란 말이죠. 하만조시 조욱의 사위인데 조욱하고 의계 선생 조려하고는 종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의계 선생의 중부의 아들이에요. 이 조욱이. 그러니까 의계 선생하고 조욱은 나이가 뭐 큰 차이 날 수가 없어요. 조려보다는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적지 많이 적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조례가 14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모암 선생의 이제 조부가 1420년생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암 선생의 조부가 동봉 김시섭하고 친분이 있었다. 이러면 이거는 이해가 돼요. 한 10여 세 정도 차이 안 나니까. 그런데 고조부가 동봉하고 친구였다라고 하면 좀 아무래도 고개가 숙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른이 지었다는 시가 있는데 동로 한연 공수양고 이런 시가 있어요. 그 동로를 동봉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그리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동로가 어느 해에 수양과 함께 했던 거. 아니 수양은 백이숙제란 말이죠. 동로가 언제 백이숙제와 뜻을 같이 했던 거 이렇게 보면 동로가 저는 그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면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 동국의 늙은이. 근데 뭐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마다 다양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건 뭐냐 하니까 이분이 조선 건국 시에 절개를 지켰다. 주나라가 건국할 적에 백이숙제가 절개를 지켰듯이 조선 건국할 때 이 어른이 절개를 지켰다. 그래서 수양산에서 백이가 캐어 먹던 이 고사리를 캐고 캐는데 누구와 더불어 할 건가?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면서 자기가 백이숙제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저는 그 시가 별 문제 없이 이해될 수도 있고 그게 조선 건국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연대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1392년에서 1453년 개유정난하고 사이가 한 60년 된단 말이죠. 60년 되니까 그 60년 사이가 조선간이 되고 또 거기서부터 모암까지 또 조선간이 된다 하면 4대가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그래 되는데 이 손자 할아버지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야 될 분이 고조부하고 친구가 된다라고 하면 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동로라는 말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가 이리 싶은데 지금 이 가계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 모암의 그 말하자면 외조부가 조려하고 종형제가 있는데 조려가 1420년생이라.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도 1420년 내외라고 봐야 되고 그래 되면 자기 할아버지가 동봉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동봉은 2대 위에 박앙이라는 분한테 갖다 붙이는 것은 좀 과하다. 너무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그걸 왜 그럼 그랬겠냐 보니까 1451년에 문과에 급제한 기록이 있어요. 1451년에 문과에 급제한 기록이 있는데 그 박앙은 글자가 틀려요. 앙자가 원앙새 앙자인데 그래서 원앙새 앙자 그분이 저는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만약에 같은 사람이라면 조선 건국할 때 젊은 시절인데 젊은 시절에 그때 저거 했다가 절개를 지킨다고 이제 시골에 와 있다가 1451년 그 무렵이면 조선 건국이 되고 난 뒤에 6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때서 나이 많은 상태에서 한 70이나 이리 돼서 70, 80일이 돼서 문과에 급제했다고 보면 그러면 말이 되긴 되는데 과연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어른을 1430년대에 태어난 분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보다 한 60년 전으로 1300한 60년이나 70년 1360년 이때 태어난 것으로 봐야 여러모로 다른 집안하고 이 혼인 관계하고 다 봐도 그래야 말이 맞아떨어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군데 다 그래 되어 있는데 아마 족보에 그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지금 여러분이 다 그걸 그대로 받아서 여기 적은 거 아닌가 이래 싶은데 그 좀 한 번 더 제가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집안 어른들한테 욕을 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건 사실 좀 그런 이게 도대체 납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한 조선 간의 일이라고 해야 될 걸 갖다가 4대 차이 나는 분의 일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발표한 진주교육대학 경남권 문화연구소의 강동욱 박사가 이남 박규환의 생애와 학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남 박규환은 이게 모르는 사람이 같으면 이남이란 말이 왜 호가 왜 이남일까 이랬는데 제가 보니까 백이산 남쪽에 있다고 백이산에 이자를 쓰고 남영남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 백이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함안 이평조부터 시작해서 백이산하고 관련 지어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저는 백이 또는 이자를 쓴 것이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발표를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제가 꼼꼼하게 볼 여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얼른 드는 느낌은 송암, 황암 하는 그 시대까지는 남명 문인이었었는데 그 중간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마지막에 조선 말기에 오니까 이남은 이상두라고 하는 분한테 글을 배웠고 이상두는 성제 허전에게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제 문인이라고 하니까 이 옛날 생목으로 말하면 남인이 되는 거죠. 남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분의 가장 행장과 이분의 묘갈명을 쓴 분을 보니까 또 성산 권재규 이런 분들은 그다음에 이직현 이런 분들은 다 서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서인 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느 시대에 서인화했고 서인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게 좀 오늘날 저는 지금 현재 이 선비들 사회에서 서인이니 남인이니 노로인이 이런 이야기는 전혀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한 지 100년이 넘었는데 그때 옛날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데서는 그걸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밝혀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계가 그 뒤로 노론화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면 남명학파가
남명학파가 다 남인이 아니에요. 남명학파가 1623년 이전에는 대개 북인으로 있었지만 북인 가운데서도 대북도 있고 뭐 중북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북인이었어요. 그렇지만은 1623년 이후 1650년대 사이에 슬슬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집안은 남인으로 바뀌고 어떤 집안은 서인으로 바뀝니다. 북인은 사라집니다. 남명학파가 갖고 있었던 어떤 정파적인 이미지는 사라지고 남이면 서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 남인이 되었던가 언제 서인이 되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 학술사 학문을 이해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좀 보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집안에 평지풍파 일으키는 이야기 한 게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론을 펼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감로로서도 참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 추호제 박항공의 20세 손입니다. 맨 마지막 강의였던 우리가 박교환 선생이 박항공의 16세 손이고 그러니까 박교환 공을 기준으로 보면 제 정조부의 학렬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대조이신 명자 기자 그분의 이제 이름이 저희 대족보에 보면은 명자 기자로 되어 있는데 갈로 열고 뭐라 되어 있냐면 일작 기명으로도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일대 저희 중조이신 박항고 저작공 할아버지의 이제 이름에 대해서도 초명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앙시 앙자로 했는데 그 뒤에 가운데 앙자로 그냥 우리가 중앙할 때 앙자로 개명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대족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질문 없습니까? 아침부터 제가 쭉 보니까 한 분도 안 빠지시고 끝까지 오늘 소수의 인원이지만 진지하게 오늘 잘 학술대회에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만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세계도에 월성대군의 후예라고 기록돼 있다는 그 세계도가 어디에서 출처가 되는 것인지. 송암 선생 연보에 보면은 제일 첫 페이지에 그게 그 사진을 올리는 하나 했는데 아까 발표는 송암 선생 연보의 세계도의 제일 첫 페이지가 세계도입니다. 세계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만파의 파조가 1세로 추어공 앙이 돼 있고 그리고 2세에는 이름이 거기는 기명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의아한 거는 월성대군의 은자 이자에 후손하고 세계도 옆에 보면은 월성대군이 시조는 대구간 박식기설 돼 있고 세계도 바로 옆에 월성대군이 중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발표문을 작성할 때는 관실당 박대상 선생을 중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그렇게 썼는데 뒤에 송암 선생 연부를 보니까 중조가
월성대군 그 은자를 중조로 한다라고 그 송암 연보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문집을 간행할 때 아마 월성대군하고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틀립니다. 예. 우리 개교방은 그리고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그런데 오류가 월성대군의 아니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오류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문중에서는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필 교수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 해주셨는데, 사진이 실려가 있는데 송암 선생과 연보를 네, 여기 보면은 예, 아까 봤습니다 제가. 여기는 예, 이제 중조가 예, 그 월성대군 이 송암 선생 연보기 때문에 저는 이 뭐 무조건 맞다고 믿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필 교수님께서 아까 그 가온이 조선시대 그 어른들이 남기신 가온이 좀 드물어서 비교할 수가 좀 없어서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황암 선생님보다는 한참 후인이지만은 그 만성 박치복 선생의 가온 24조인가 그게 전해지고요. 또 그보다 앞서서 난계 박연 선생의 가온 17조. 그다음에 예예 난계 그 국악의 대가 난계 박연 선생의 가온 17조. 그다음에 함양박씨 그 오왕공 그러니까 동몽선습의 저자 박세무 선생이 남긴 선세 가온 17조가 또 전해지고요. 그때는 많이 있는데 예. 즉 그 전에 그러니까 선생보다 이전에 황암 선생보다 그 이전이 그 박세무 선생이 1400 조선 초엽 분이니까 박세무 오왕공 동몽선습 저자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남긴 그 가온이 있다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 학술 대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도 많은 사람이 와서도 점심 먹고 나면 많이 빠지고 마칠 시간쯤 되면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마치고 나서 질의도 많고 질문도 많은데 이번에 이건 양해해 주셔야 될 게 원래는 토론이 있습니다. 토론이 있는데 토론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토론이 왜 생략했느냐 하면 어제 비말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그래도 사람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이리 온 것도 그한데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론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더 어려운 문제나 이문나는 문제는 또 세월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롭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에서 끝나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특히 저희는 생각할 때 경주 박씨 문중이 한계단 등일단한 그런 단계가 아니었나. 그러고 등일단 하시면 진일보만 하면은 정말 경주 박씨가 5분의 학술 토론이 훌륭하게 끝나서 정말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 모두 마치겠습니다.